원래 국제 정치에서 저희가 이른바 그 남진아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 수상이 베트남을 그렇죠. 방문하고 뭐 군사 협력 얘기도 나오고 예. 또 인도와 그 중국 국경지대 그러니까 거기가 티벳 쪽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뭐 병력도 배치를 하고 무기도 갖다 놓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예. 그 뭐 지금 얘기입니다. 이제 그 국제 정치 전체가 변하고 있는데 네, 결국 국제 정치를 보는 방법은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것보다도 그냥 힘이에요, 힘. 그거로 보면은 국제 정치가 대강 보이는데 중국의 힘이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네, 그 중국이란 나라는 뭐 옛날에 일본의 힘이 늘어났다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일단 뭐 등치가 있고, 네, 그래서 중국이 크면은 네, 뭐 옛날에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다는데 저 중국을 그때 잠자는 사자라고 네. 보고서 야 저거 건드리지 마라. 저 중국이 깨나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하여간 뭐 지금 중국이 깨난 세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이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지금 다 이제 전략을 짜고 뭐 그냥 그 이렇게 얼러트하는 겁니다.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서 그 와중에서 이제 인도라는 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친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미국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아주 중요한 나라를 그 할 때 그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린치핀. 그 나라는 뭐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서 린치핀이야. 그러면은 린치핀이라는 그 단어가 그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린치핀이라고 쓰는데 이 바퀴, 네, 바퀴하고 축하고 네. 그거를 끼는 거가 린치핀입니다. 그 린치핀이 없으면 바퀴가 못 굴러가는 거지 아예. 그렇죠.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축하고. 거지. 네. 그래서 미국이 웬만큼 중요하지 않는 나라한테는 린치핀이라고 안 그러는데 그 영국 정도 되면 린치핀입니다. 인도를 미국이 린치핀이라고 아주 즐겨서 말을 쓰거든요. 네. 지금. 근데 그 인도라는 린치핀은 미국이 보기에 중국이라는 세력이 부상하는 거를 진짜 효과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는 뭐 또 하나의 좀 대단한 세력이죠. 근데 중국하고 인도는 이게 그 붙어 있는 나라인데 그 붙어 있는 나라들이 보통 좀 사이가 안 좋죠. 안 좋죠. 네. 근데 이거는 둘이 라이벌입니다. 뭐 우리는 좀 작아서 그냥 중국한테 막 좀 이렇게 기는 편인데 인도는 맞짱을 뜨는 거죠. 그거를 미국이 활용하고 월남이 활용하고 또 그 월남의 힘도 인도가 쓰고 그러는 거가 지금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이 룩 이스트라고 그래요. 인도의 정책을 동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룩 이스트 폴리시의 이 월남이 베트남이 아주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죠. 요 최근에 뉴스 보면 더 재미있는 이유가 우리가 동남아시아 얘기할 때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던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네. 라오스가 영원히 중국 편인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중국 편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미국 쪽으로 그 눈을 돌린다 하는 그런 기사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1962년에 그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 국경 분쟁. 네. 그때는 총격전. 뭐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죠. 네, 미사일도 왔다 그럼요, 갔다 하고 그럼요. 전쟁입니다. 그 인도 중국 전쟁 이후로 가장 많은 병력을 배치했다는 거고요. 또 인도에서는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거냐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이야말로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우호 관계를 그렇죠. 증진시키면서 인도를 먼저 자극했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 인도가 지금 산악 군단, 산악 전쟁을 하는 군단을 만들었어요. 한 9만 명 정도. 그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에서 전쟁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중국 바로 보는 거죠. 그게 잠깐 동안 이제 그걸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돈이 전부 해군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 보면은 인도 해군이 지금 영국보다 더 세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영국 학자가 쓴 건데 지금 인도 해군은 지금의 영국 해군보다도 오히려 더 세다라고 할 정도로 인도가 그 해군이 막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인도가 바로 그 지리적으로 이렇게 저쪽 그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가장 중간이죠. 거기 밑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그 섬이 하나 있는데 뭐 그거는 미국의 보물입니다. 그 인도 앞바다죠.
미국이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그 미국 해군 기지가 있는데 바로 인도가 미국 편에 서서 뭐 원래 인도는 미국 편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무서워해서 그런데 미국은 별로 안 좋고 비동맹의 그렇죠. 맹주였죠. 비동맹을 하다가 급할 때는 러시아랑 동맹을 하고 그건 지정학의 본질이죠.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나라. 그래서 러시아하고 인도가 그동안 쭉 동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좀 사회주의적이고 그래서 인도 무기 보면은 소련제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소련이 몰락하고 붕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중국이라는 그 옆에 있는 라이벌을 대항할 수 있는 그 뭐 가장 괜찮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그리고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고 그 베트남하고 인도가 느끼는 그 스레트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스레트 퍼셉션 위협 인식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지금 인도와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군사 협력을 하는 거는 이번이 최초 아닌가요? 뭐 거의 최초라고 봐야 되죠. 1945년 이후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그러니까 필리핀은 자기 이쪽에 있는 바다를 필리핀 서해라고 그러죠. 베트남은 그걸 동해라고 그럽니다. 중국은 남해라고 그러고 바로 그 필리핀하고 이 베트남 해군이 모여서 축구 시합도 하고 무지하게 친선 게임을 많이 합니다. 거기도 말하자 베트남과 필리핀도 따지고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 그건 접어놓고 그렇죠. 대중국 포위망을 짠다는 얘기네요. 더 큰 적. 네. 우리가 이제 그 적을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적은 한 나라를 놓고 그래서 주적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제 정치의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잠재적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옆에 있는 모든 나라랑 다 상대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능력상으로. 그래서 제일 그 심각한 적. 영어로는 우리 그 주적이라는 말이 좀 조금 좀 개념이 나빠요. 그러니까 주적 그러면 나쁜 놈 이런 뜻이 들어가는데 영어로는 specified enemy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적이에요. 그 지정된 적이 없으면은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하고 뭐 베트남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갈등이 있을 여지가 없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둘이 갈등할 처지냐? 이거죠. 우리 둘이 공통의 적이 있는데 그 2차 대전 때 보면 합니다. 미국하고 소련은 하나도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히틀러라는 정말 골치 아픈 적이 있으니까 둘이 붙는 거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나라가 있으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국제정치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미국 사학자 중에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스탈린이 인간적으로 친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행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우리 그거 연구하신 분도 있어요. 그 원광대학의 원광대학 사학과에 이주천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루즈벨트의 친소 정책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한 관계가 생겨가지고 당분간 그러니까 헛된 낙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소련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맨 처음에 했죠. 협력을 해서.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 친분 관계 안 여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내보내겠습니다만은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이 성사가 됐고 언론들은 한중 정상회담의 가능성 뭐 거의 기정사실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오죠. 근데 한중 정상회담을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 하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제 국제 정치에서 우리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그거로 안 되는 부분이 따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북한을 변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통일하는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해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국한테도 유리한 일이 되느냐?
근데 국제적인 힘의 논리로는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왜? 이웃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이 북한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도 막 하지 못하는데 북한보다 힘이 센 한국이 다 합쳐서 통일을 했을 때 그 옆에 큰 나라가 생기는 거를 감당하기 피곤한 거죠. 어느 나라도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국제 정치 빼고는. 아주 원칙입니다. 원칙. 이웃의 힘센 나라가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그게 국제 정치가 그래서 이제 참 냉혹하고 나쁜 건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일본 망하는 게 좋냐, 일본이 막 강한 나라로 부자가 되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게 좋냐 물어보세요. 다 정확히. 뭐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이 쇠퇴하는 게 좋다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쇠퇴하는 게 좋다고 답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속으로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안보 문제고 뭐고 다 없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센 나라가 되고. 이거는 중국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한국, 일본이 쇠퇴하는 게 좋다고 답할 것이고 당연하죠. 일본 국민에게 물어봐도 한국, 중국이 쇠퇴하는 게 그게 국제 일본 정치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네. 참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가다 그런 질문해요. 근데 지금 그 식으로 대부분 다 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물어보고 뭐 내가 이제 국력을 지금 우리나라가 100이고 뭐 옆에 있는 나라가 300이고 뭐 이렇게 쪼고서 이게 몇 가지를 주고서 어떤 거가 우리한테 바람직한 미래냐라고 보려면은 옆 나라가 확 쇠퇴하는 것을 제일 바람직한 미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국제 정치를 힘의 정치라고 그러죠. 힘의 정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까이 얘기할 때 북한하고 미국 간에는 북한이 미국을 아주 미워하고 미국도 북한을 미워하는데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유치원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학생하고 유치원생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은 유치원생이 아니고 그 옆에 고등학생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죠.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 자기한테 나쁘든 싫든 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언제든 마음 바꾸면은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니까. 최근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거의 명령을 하는 듯한 그렇죠. 말하자면 발언들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이거를 거부를 했는데 그건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이번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외무장관 회담 그리고 정상회담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데 뭐 1대1로 나가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G20 미팅의 그 한 파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그 목적을 이룬다거나 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회담을 해가지고 저런 목적은 있을 거예요.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가. 뭐 이런 거는 그 정상회담을 하는 그 목적이나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아니 뭐 서로 간에 우리가 이것은 들어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중국이 무슨 얘기라도 우리가 그거는 들어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미 신문에 많이 썼지만은 중국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리미트 한계를 거라. 즉 한미 동맹에 관련된 얘기는 중국이 더 이상 우리한테 뭐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이거는 기본으로 있는 거다는. 이제는 단호하게 그렇죠. 얘기를 할 때가 됐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논리도 많아요. 아니 북한이 핵실험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무지하게 화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그만큼 화낸 적이 있느냐라고 거꾸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사드 배치 갖고 그렇게 화내는데 사드 배치 갖고 그렇게 분노를 하는데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그렇게 분노한 적이 있느냐? 중국은 그 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거나 억제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무책임한 거죠. 하긴 그렇게 그거 이제 우리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가 미국에서 왜 너네들이 북한의 핵을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면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영화 제목도 그런 거 있어요. That's Mission Impossible. 네. 라고 중국 대사가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한 미션이다. 그러면 뭐 안 하겠다는. 우리는 그래도 중국은 북한의 그 핵을 막을 수 있는
그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나라라고 치는데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본인들은 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물리적인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죠. 그렇지만 폴리티컬리 임파서블이죠. 네. 왜 우리는 저 그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고 못생긴 북한이지만은 살아 있어 주는 게 더 고마워. 그거는 안 돼 하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통일을 못 하는 거죠. 북한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나는 어느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전략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는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처럼 중국을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지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대전략은 뭐예요? 통일, 안보, 강대국. 뭐 강대국은 뺍시다. 그냥 통일까지만 네. 한다고 쳐요. 자유민주 통일. 자유민주 통일을 하는 거가 우리 꿈인데 그거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60년 전에는 와서 한국이 통일될 것 같으니까 전쟁하러 왔었고 그 지정학은 지금도 불변이죠, 사실은.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보면은 중국이 이젠 잃을 거가 많은 나라가 된 겁니다. 네.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이건 뭐 보나마나 그 중국하고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편으로 그 편들 가능성이 이제 안보를 위해서 그 중국은 별로 싫은 거죠, 그게. 이거는 좀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제 미국을 제일 먼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갔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죠. 박근혜 외교팀 안에 친중론자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임 대통령들은 항상 관례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제 방문을 그렇죠. 했거든요. 미일 중 네. 우리나라에서 그 거의 그냥 이디엄이 한국말로 뭔가요? 이디엄. 수거, 아니 관습. 관습적으로 네. 쓰는 말이 네. 미일 중로입니다. 네. 근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미중일로로 바꿨어요. 난 그것도 미일중로로 썼기 때문에 계속 미일중로로 쓰더라도 중국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몇십 년 그 말을 썼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미중일로로 바꿔놓으면은 이제는 영원히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차기 대통령이 이제 2018년 2월에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미국을 가는 거는 뭐 동맹이니까. 네, 동맹이니까 이제 뭐 불변일 테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중국을 먼저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전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일본을 먼저 갈 할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일본을 먼저 간다고 하면 중국 측이 이제 시비를 뭐 걸고 분노하겠죠. 나올 분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를 하나 사실은 그냥 하더라도 뭐 우리가 관례로 이렇게 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네. 이제는 바꾸면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정치적 카드 하나를 소모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일중로라는 말을 미중일로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그 특사는 중국을 먼저 갔습니다. 네. 박 대통령 이제 이 당선자 신분일 때 특사들 이제 외국 가잖아요. 그때 그 김무성 대표가 중국 특사로 갔지 아마 중국을 먼저 갔어요. 특사를 그 미국을 먼저 갔었는데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방문을 그걸 했을 때 참 무서운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해외 순방의 첫 번째 나라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영광이다. 야,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은유적으로 아유, 나는 그 말을 보고서 얘기네요.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말, 외교에서, 그냥 영어로 하면은, we are greatly honored 네. that you choose the United States as your first foreign visit. 무섭죠? 그 국제 정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교, 우리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고종이 이제 자기를 구해줄 거가 러시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근데 러시아 쪽에 가서 아관 파천다고 그랬잖아요. 1년 정도 1년 정도 머무르고 그랬는데 그때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야, 이거 한국이 러시아 쪽으로 떨어지겠구나. 조선이죠 그때. 이건 막아야 된다. 왜? 그때 러시아를 제일 골치 아픈 나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일본이 점령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게 그 당시에 국제
정치 구조인데 그래서 그걸 조금 애를 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고종이 그 러시아에 뭐 우리 사람을 파견해서 우리를 보령으로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 망명을 타진했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는데 러일 전쟁 지고 나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더 호되게 당할까봐 그렇죠.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 그 판세 변동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국제 정치에서 다른 나라의 그 의구심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냐 뭐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거죠. 누가 그래도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친구하고 싶어하는 나라냐. 그게 이제 그 고종 때 완전히 잘못 읽은.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 격파하도록 영국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네, 영국은 그때, 러시아가 지는 게 예. 더 좋거든요. 영일 동맹을 맺고. 그렇죠. 영국이 네.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인데 그 제일 센 나라가 이거 더 크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나라한테 우리가 붙으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그 해밀 좀뭐 그 거문동가 거기 그 네. 저 중국이 와서 영국이 점령했잖아요. 네. 영국군이 점령한 거는 한국을 러시아가 먹을 것 같아가 걔네 핑계입니다. 거문도 거문도 사건. 영국이 점령을 하고 나서 자기들 이름도 붙였습니다. 해밀턴. 해밀턴 섬인가요? 세인트 제임스가 아니고 뭐 해밀턴인가 해밀턴 뭐, 섬인가 뭐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뭐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냥 하는데 핑계는 그래도 돼야 되는데 한국이 러시아한테 먹힐 것 같아. 이건 내가 막아야 돼. 그런 얘기죠. 저는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뭐랄까 이 선진국은 역사를 존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영국 대사는 신임 부임하자마자 거문도를 반드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참. 그때 전사는 아니고 주둔 중에 병사한 그렇겠죠. 영국 군들이 뭐, 있어서 네. 그 거기에- 비석도 가서 절하고. 네, 거기에 헌화를 하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고요. 또 6.25 때 이제 파주구 설마리에 글로스터 연대 참전 기념비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반드시 네, 맞아요, 가는 게 맞아요. 있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존중해 주는 나라가 강대국이죠, 사실은. 거기 그 제가 학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여학교가 그 파주 지역에 이제 자원봉사를 갔다가 수풀 속에 방치돼 있는 그 비석을 보고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해줬답니다. 그 이거를 이제 수십 년간 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이거를 어느 날 이제 영국 대사가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왔을 때 방한을 했을 때 하루는 오후 일정 중단하고 거기 가서. 여왕이 그 학교 가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고맙다 예 그게 이제 뭐 큰 나라들이 그 강대국들이 그게 있어요. 요번에 그 송복 교수가 이제 뭐 우리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얘기했는데 영국 같은 나라가 이제 전쟁 나면 귀족들이 나가서 싸우고 죽거든요. 네. 평소에는 자기네들이 이 보통 사람들의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안락하게 사는데 결국은 위기가 됐을 땐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싸운다는. 영국 귀족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쟁이 나면 제일 선두에 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다시 남진아해 얘기로 돌아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군사적으로 아주 이제 그러니까 가까워지는데 그렇죠. 중국은 아니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반발을 하나 싶을 정도로 성명을 아주 그게 이제 격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사건이 7월 12일 날 이 헤이그에 있는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 네. 거기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남진해에다가 이렇게 점점점 해갖고 9개 이렇게 남해 구단선이라고 걷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파라셀 군도라든가 스프라틸리 군도 그 삼각지 않은 데다 비행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해양법으로 불법이다. 근데 이 판결문이 498페이지나 됩니다. 네. 뭐 얼마나 긴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판결에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이 제소한 거니까. 그런데 중국의 행동은 거기에서 그날 시진핑 주석이 중국 해군한테 전투태세 돌입 명령을 발동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경우 우리나라가 어느 재판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100대 0으로 그냥 완전히 이게 뭐 영패를 당했다 그러면은 아마 뭐 외무장관이고 뭐 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중국은 뭐 그런 거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그 유니버설한 그 룰, 패턴 거기에 중국이 따라가는 나라냐 하는 걸 심각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런 나라가 응.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나라가 만약에 세계 최강대국이 됐다. 이랬을 때 국제사회는, 이랬을 때 세계는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겠네요. 그거 내가 나온 지 꽤 된 책에서 참 그 읽은 그 조지 윌이라는 그 미국의 평론가가 한 말인데 중국의 부상을 보고 있자니 100년 전 독일의 부상을 보는 느낌이다. 네. 근데 100년 전 독일의 부상을 다른 나라들이 잘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는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렀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죠. 중국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그 경고하는 거를 네. 그것도 뭐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책에 그런 말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중국의 부상이 그 부상을 하면서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주변국을 두렵게 하고 맨 처음엔 중국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아니라고 그런 거 보면 시진핑 말고 저 등소평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결코 우리는 이 미국한테 그러니까 패권에 도전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패권을 추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도전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예. 이 발톱을 절대로 보이면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발톱을 보이면 안 되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국제 정치의 원칙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국제 정치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평화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유밍푸죠. 우리말 영어로 리우밍푸라는 그 사람이 중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독일이 일어나면서 막 들이 총으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깨지는 그런 거를 택하지 않고 서서히 100년 동안 그래서 야금야금 하나씩 해갖고 결국 세계를 제패하겠다 그랬는데 그거 파워 트랜지션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지 말라가다. 미국 얘기는 네가 평화적으로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나지 말아주세요가 그게 국제정치의 룰이죠.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 얘기하는데 그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다 이게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건데 그 전략적 스트래티직 초이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그 전략적 선택을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걸 보면은 국제적인 교과서대로 하는 겁니다. 교과서대로. 적과 친구는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논리하고. 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힘센 나라가 적이다. 잠재적. 이런 것들을 다 원칙 보면은 인도하고 베트남이 이렇게 뭉치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게 말하면 정서적이에요. 정서적. 이모션하죠. 그러다 보니까 냉혹한 거를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말로 제가 뭐 우리 국제정치 현실주의자들인데 저는 어느 날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서서히 없애야 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게 어느 나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장 사는데 제일 적합한 방법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게 국제 정치의 그렇죠.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네. 국제 전략, 국가의 전략은 선택입니다. 한꺼번에 앉고 설 수는 없습니다. 앉으면 앉는 거고 그렇죠. 서면 서는 겁니다. 그렇죠. 어정쩡한 게 지금 없는 거죠. 두 가지 다 하려다 반드시 무리가 생깁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